예,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하는데, 요 코로나 미스테리라는 책은 이제 한의사님이죠. 김상수님인가? 예, 이분 유튜버 하실 때 댓글을 달았더니 저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 것 같고, 제가 또 뭐 음모론 세계에서는 좀 뭐 떠들썩 하니까요. 근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분 책이 참 가치가 있다. 예, 높이 사서, 그, 좀 책을 사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무엇을 구매할까라고 물어보면, 요 코로나 미스터리라는 걸 읽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저랑 같은 최근에 이제 음모론 다루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가 많이 삭제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뭐 상당히 많은 이제 제재를 받았는데 이 선생님도 그런 그 제재를 받은 것 같고 여기 일부 설명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넘어갈게요. 이거 얘기했다가는 유튜브가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또 많이 이 작가님도 이제 쓰셔갖고 참 고생을 하신 게 보이는데요. 이게 보시면 근데 조금 이제 처음에 제가 외국에 있는 서적이라든가 자료를 봤는데 저랑 이제 논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살아있지도 않은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까? 공기 중에 떠다닐 때 먼지와 다름을 바 없는 바이러스들도 생명체 안에 들어가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즉,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몸속 환경이 살기에 적합하면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세포 속까지 들어가 세포 속 소기관들을 이용하여 물질 대살도 하고 자손도 번식시킨다. 라고 했는데, 제가 뭐 과거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에어본 바이러스는 없다. 공기로 전파돼서 사람을 오염시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을까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뭐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류의 뭐 90%, 뭐 95%를 휩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공기 전염, 바이러스 공기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라고 했다가 결론은 뭐였냐? 그놈 이름이 뭐였죠? 무슨 에릭 비앙카인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생학자 에릭 비앙카라고 쓰면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뭐 알렉스 존스에서도 나왔죠. 좀 악명을 떨치는 그런 과학자인데 참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뭐 세계 이런 뭐 의료 쪽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인류의 이제 대량 사망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쭉 얘기했더니만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질렀대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에릭 비앙카 검색하시면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쭉 할 겁니다. 이제 가공된 어떤 전염성에 대한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미디어라든가 그동안 우리가 뭐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이제 좀비 바이러스든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세뇌를 당하게 돼 있죠. 그거를 이제 서미널 메시지라 그러고 그래서 요 부분은 이 아마 이제 김상수 작가님도 어떤 뭐 책이라든가 이런 의료계에서 말하는 그런 거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질병을 일으킬까라고 나왔는데 앞에서 바이러스는 숙주의 문 밖에서 먼지에 불과하고 숙주의 세포 안에 들어가 이거는 제가 말하는 그 바이러스하고는 다르고요. 저는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도 이제 저는 엑소좀이라고 보고 있는데 RNA 안에 있다가 우리 몸에 어떤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수백 뭐 수만 뭐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런 어떤 세포들이 죽어 나가는데 이거를 안 치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은 이제 쓰레기로 가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애로서 뭐 살아있지 않은 생명체 그걸 이제 엑소좀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점 띠오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책에서 보더라도 왜 그 점 띠오리가 그러니까 뭐 세균 띠오리가 이론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금과 같은 뭐 발생한다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염 단계 또는 잠복 단계, 잠복기 또는 감염 단계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 존재하지만 그 수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상태고 아직 질병의 단계는 아니다. 감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이 단계에서는 우리는 피로감을 느끼고 왠지 약간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눈이 휑하고 코가 약간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면역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이분이 이제 코로나 미스터리라는 책을 쓰면서 상당히 탐정과 같고 뛰어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약물과 관련된 어떤 기전, 증상, 후유증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신 거예요. 보시면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앞에서 언급한 논문들에서는 과잉 면역 반응으로 사망했던 이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아니다. 만약 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고 폐포가 손상되어 사망했다면 이는 100%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해열진통제염제, 스테로이드제와 인터페론, 이제 인터페론 알파에 대해서는 마지막에서도 나오는데 이것이 과거부터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일으켰다. 이런 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와요. 면역 글로불린, 리바비린, 켈라트라 등의 다양한 약물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이다. 아예 그 단정을 지었죠.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포를 손상시켜 환자들을 사망하게 이르게 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이들에게 사용된 약물이 폐포 손상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망자들이 면역계의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겠지만 환자들에게 사용한 약물도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의료계는 이미 이러한 작업을 훌륭하게 해놓은 2012년 발표한 논문인 약물 유인성 간직성 폐렴, 이거 이제 아마 렌시지라는 과학지에서 발표한 걸 텐데요. 이거는 제가 터너퓨얼 TV 그 빨간 약에다가 뭐 코의 법칙이라고 코의 가정이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이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쭉 썼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뭐 음모론 사이트라고 많이 알려진 뭐 휴먼즈아 프리, 여기서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어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볼 것 같으면요. 뭐 이거는 그냥 그 과거에 이제 유튜버 안 핀 거 김철민도 복용한 펜벤다졸 임상 중 사망 비보라 그러는데 사인은 뇌경색 및 폐 손상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음식물에 의한 뭐 음식물 섭취 장애로 인해서 그렇던데 폐가 음식물 섭취 이런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떤 뭐 이제 특정 그 약의 기전으로 인한 뭐 폐에 그 영향이 있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미싱 링크를 찾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얼굴은 안 나왔어요. 이제 뭐 김아람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택도 안 되는 그 뭐 글을 썼는데 뭐 2002년생인 걸로 저기 이제 가입자가 나왔는데 이제 턴오프열 TV가 과거에는 뭐 저기 본인 확인 검증 없이 그냥 아무나 받아주다 보니까 뭐 1년 365일 그냥 나쁜 댓글 뭐 해외에 있으니까 뭐 추적해봐라 이러면서 했겠지만 아주 나쁜 인간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걸러지네요. 뭐 본인 확인부터 해서 핸드폰 인증 이런 걸 다 거치니까 그런 뭐 인간 쓰레기들은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Why does predators become false 해갖고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사실을 이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기 힘든 부분도 사실이면 그냥 나열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 사람은 왜 이 얘기를 하지? 이거는 역정본 거 아닌가 이러는데 그만큼 이제 매트릭스 세계는 견고하다라는 거죠.
remember, 기억해라. 코비드-19 바이러스 discovered by the 우한.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 China is real. 중국이 실체하지 않아? And not manipulate or over. 해서 이제 because WHO, doctor, government. 해서 이제 결론적인 거는 뭐냐면, so this option is not true and please don't believe it 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얼이다. 진짜다. 그러면서 이제 평평지구 같이 하찮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 이러는데 이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기 감기는 있죠, 감기. 여러분 기침하면 감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감기는 없지가 않아요. 감기는 있어요. 있어요. 이 말하는 자체가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뭔 얘기냐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 굳이 미친 듯이 이런데 가입 자기 핸드폰 인증해 갖고 다 가입을 해 갖고 이런 식으로 그 영어로 써 갖고 퍼날른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에릭 비앙카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에볼라 바이러스 is real. 에볼라 바이러스 is real. 사람들이 전화를 걸면 아프리카에서 이런 음성 메시지가 나왔어요. 아니 있으면 있는 건데 그걸 뭐 믿으라고 계속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 어떤 이제 뭐 그 댓글 알바를 좀 잘못 쓰면 이렇게 돈이 아깝게 나가는 경우가 되죠.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고. 벌써 이제 뭐 잠깐 얘기했는데 벌써 10분이 훌쩍 넘었는데 바이러스가 면역계를 흥분시킨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이러한 전염병 희생자들이 사망했다는 결국 고스란히 약물들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거 진짜 대단한 얘기죠. 제가 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없을 무자를 쓰고 뭐 이런 뭐 과거 뭐 뛰어났던 인물들 이런 것도 나열하고 했는데 가상의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자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엇박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엇박자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많지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가상의 공간, 뭐 우주라는 공간을 만들려니까 뭐 별의별 뭐 갔었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꾸미다 보니까 뭐 저기 우주복에 지퍼가 달려 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수상한 한국의 확진자와 사망자,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수는 그 증상이 아주 가벼운 수준이었고, 코로나19가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저 남의 나라 얘기야겠다. 그런데 2월 20일 이후 경북 청도에 있는 요양병원이 정신과 병동에서 격리 수용된 환자들이 코로나19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하면서 이제부터 막 사망자가 치솟는 일들이 그리고 이제 특정 종교와 맞물려서 막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죠. 공포가 조성됐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도표도 만드셔갖고 연령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나왔는데요. 표 2에서는 젊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약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 그래프에서는 노령자들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두 표를 합쳐보면 위와 같다. 표 4를 보면 더욱 명확히 보이는데 환자 수의 분포는 20대에 가장 많고 50대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60대 이후에 감소한다. 하지만 사망자는 60대 이후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그래프는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와 환자들이 사망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을까? 통계학을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바이러스 감염과 환자의 사망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인 그래프로 이런 결과값으로 바이러스 확진과 사망 사이의 상관관계는 분석조차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뭐 병이 창궐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 전혀 뭐 확진자가 없는 곳에서 만약에 그 어떤 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면은 좀 이런 그래프로 그렸을 때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하시네요. 즉 코로나 감염 환자의 사망을 나타내는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독립된 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란 뜻이다. 만약 불이 관계가 종속적이라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곳에서 사망자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TV에 나오는 의료인들이 누령자에서 사망자가 많은 이유를 들 때 젊은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려도 면역력이 좋아 쉽게 이겨내고 노령자나 기저질환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이 병에 걸리면
치명적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면역력이 좋으면 병에 덜 걸려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확진자들 중에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럼 확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부분이. 뭐 이렇게 뭐 좀 비판적인 글을 이제 많이 쓰셨는데 문제없는 그 이상한 면역력은 어느 나라의 면역력인가 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요. 제가 좀 캡처를 잘했어야 했는데 한국에서 예측한 코로나 사망률 미스터리, 이것도 좀 진짜 미스터리하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 직전인 2월 20일 오전 언론에 조금 특이한 기사가 나왔다.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에 관한 기사였는데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이 신종플루의 사망률보다 높고 메르스의 사망률보다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 기사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책의 가치가 저는 높이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판적 시각이 없으면은 결국 개돼지로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중에 신종플루의 사망률과 메르스의 사망률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아무런 수치도 알려주지 않고 그 중간이라고 발표하더니 그것도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의 의료진이 말이다. 그런데 기사가 발표되던 당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는 0명이었고 당연히 사망률은 0%였다. 그렇다면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환자가 얼마나 나올 것이고 또 그중 한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할 것까지 예측했다는 뜻인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질병관리청의 발표대로라면 이 질병은 치명률이 높고 확산 속도가 빨라 한 치 앞도 내다볼 뭐 해서 뭐 좀 여기서 어떤 제가 그래서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를 이제 또 말하는 것은 아닌가. 사스 코로나19 환자에게 나온 공통적인 보건 소견이 사망자들이 사인을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 공기는 코와 목, 기도와 기관지를 통과해 폐의 끝까지 가서 폐포라는 작은 곳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한다. 확산성 폐포 손상은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와 점막 표면, 그러니까 공기가 혈액으로 들어가는 폐포의 표면이 파괴되어 주변의 조직액이 흘러나오고 부어오르는 나중에 섬유 조직으로 바뀌어 결국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즉 폐포의 벽이 무너져 조직액과 터진 폐포의 파편 그리고 폐포를 덮고 있던 점액 등이 서로 엉겨붙어 원래는 비어 있어야 하는 폐포만을 꽉 채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기를 마셔도 공기가 폐포로 쉽게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으로 산소를 넣어주는 일이 어려워지고 숨을 쉬어도 몸에 산소가 들어오질 못해 급성적으로 심한 호흡곤란이 오는 것이다. 요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특정 약물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뭐 인터페론 알파 이런 거 말고도 뭐 하이드로클로로킨 말고도 제가 이제 뭐 약간 구충제를 의심하는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게 어떤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기생충을 이제 계속 죽이려고 하다 보면은 얘네들도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발동이 돼서 뭐 장 점막을 뚫고 돌아다니면서 뭐 폐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뇌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떠한 손상이 유발될 수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드물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이러한 특정 약물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그만큼 더 발견하기 쉬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제가 범혈구 감소증은 상당히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좀 전에 여기서 폐에서 이제 가스 교환이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헤모글로빈이 적혈구에 뭐 이렇게 붙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말라리아에서도 뭐 겸상 겸혈 증후군인가요? 뭐 이런 어떤 적혈구가 이제 그 납 모양이 되면서 이제 헤모글로빈이 붙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약물의 오용이 좀 2020년도에 2019년도 말을 시작을 해서 뭐 그 전에 일어났었죠. 뭐 예를 들어 갖고
특정 약물을 먹으니까 그 뭐 암에서 나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조 티펜스라는 사람이었고, 실질적으로 자기 CT 촬영이 아니었었던, 자기 CT가 아닌 다른 사람의 CT를 갖고 와서 뭐 폐암이니 뭐니 뭐 남이 나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을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미친 듯이 특정 약물을 소비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많지요. 뭐 그 사람들 뭐 몫이니까. 그래 보면 오른쪽 그림이 동그라니 원이 페포인데 좌측 반원을 정상적인 점막을 유지하고 있고, 우측 반원은 페포의 벽이 터졌고 있으니 공기가, 아이고 이게 제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조직액이 페포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걸쭉한 액체가 페포를 채우고 있으니 공기가 페포로 들어가도 페포벽에 도달하지 못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지 못하고, 따라서 확산성 페포 손상이 숨을 쉬기 어려운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이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떤 경우에 관찰될까? 확산성 폐포 손상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불가능한 후천성 면역 결핍인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했을 때 일반적으로 관찰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 약이 있죠. 그것은 이제 뭐 일명 저 때문에 이제 그 책을 많이 사보신다고들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거짓말이죠. 실비아 파버.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약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요 에이즈 치료제라고 나오는 약이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게 다반사다라고 해서 거기서는 주장을 해요. 비정상인 면역, 특히 면역이 억제되거나 결핍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렴을 앓아온 경우에 일어나는 2차적인 증상이라고 한다. 즉 정상적인 사람이 감기나 폐렴에 걸렸다고 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말고 다른 면역 억제 환자들은 어떨까? 여기에서 주로 장기 이식 환자들이 자가 면역 환자가 있다. 이 두 부류의 환자군에서 조세번이 폐 이식 환자에게 확산성 폐포 손상 이식 수술 후의 환경을 맞닥뜨리는 다양한 병원체들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어떤 종류의 병원에든 이러한 면역 환자가 저하 환자에게는 확산성 폐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면역이 억제된 사람이라면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다른 세균이나 진균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라는 뜻이다. 그럼 자가 면역 질환들은 어떨까? 논문을 찾아보니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34%에서 폐포 출혈과 함께 확산성 폐포 손상이 발견됐고, 이제 그러니까 이 폐질환, 아까처럼 뭐 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단지, 이 코로나라고 말하는 걸로 이제 단정 짓기 힘들고요. 특정 약물로만 또 단정 짓기 힘든 게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런 확산성 폐포 손상이 비단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병에서만 관련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요. 그래서 2009년 신종플루, 2003년 홍콩, 심지어는 5천만 명이 사망했다는 1918년 스페인 독감에서도 사망자에서도 부검소견이 같은 증상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죠. 당시 사망자들이 정상 면역을 가진 환자들이었으면 그때도 누군가 환자들이 면역계에 개입했다는 의미인데, 누군가 당시 의료계는 질병의 원인을 과연 무엇으로 판단했는지 이렇게 환자들의 면역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자료를 찾아보니 확산성 세포 손상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카첸슈타인 박사는 가장 높은 빈도로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폐구균을 확산성 폐포 손상의 주요된 원인으로 지목했고,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에는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홍콩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에 홍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을 확산성 폐포 손상의 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사스 메르스가 유행했던 시기에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점에서는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성 폐포 손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축축하건대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별하지 않았던 1918년 스페인 독감 때에도 확산성 폐포 손상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있었다면,
사인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그리고 부검소견으로 확산성 폐포 손상이라고 했을 것이다. 당시 사망자의 부검소견에도 폐에 물이 차 있었다고 했으니 말이다. 그저 흥미롭다고 하기엔 소름이 돋고 두려움마저 느낀다. 항상 같은 증상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질병의 원인은 매번 바뀌었다.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서 이제 잠깐 뭐 설명을 드리자면, 1918년 뭐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확진이 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는데, 그 중에는 이제 특정 약물, 특히 이제 아까 전에 어떤 면역계 이상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의 오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다. 제가 뭐 이제 아스피린에 대해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뭐 고용량을 사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폐 쪽으로 또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폐포가 손상될까? 앞에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사망자의 공통적인 부검소견 확산성 폐포 손상이라는 증상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확산성 폐포 손상을 입증할 만한 원인이 있을까? 이를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확산성 폐손상은 사실 정확한 질병이 아니고 단지 어떤 질환의 증상명 또는 사체 부검 때 발견되는 조직학적 소견이라는 점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보통 콧물, 기침, 인후통과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 감기, 급성 바이러스 비인두염이라고 말하고 복통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장염이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인후통과 발열증은 증상명이 되고 감기 질병이 되며 복통설사, 구토 는 증상명이고 장염은 질병명이 되나 마찬가지로 폐포의 손상이라는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진단명을 간질성 폐렴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을 때 부검 결과 확산성 폐포 손상이라는 관찰되었다면 사인을 간질성 폐렴으로 기록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확인할 논문의 초점이 확산성 폐포 손상이라는 하나의 증상보다는 이 증상을 포함하는 질병인 간질성 폐렴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나는 간질성 폐렴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흡기학 교과서와 논문을 찾아보았지만 대부분 물어내는 간질성 폐렴의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나왔으며 명확히 그 원인을 밝힌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간질성 폐렴의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시작한 자료 역시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 호흡기 교과서에서 폐렴을 분류할 때 간질성 폐렴을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어 생기는 감염성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고 비감염성 폐질환,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별도로 챕터를 두어 분류하고 면역계의 오작동에 의해 발생하는 면역학적 폐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분류 자체가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이 질환을 원인을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사망자와 사망 원인을 처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니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참 이거 제가 오랜만에 장문에 그걸 읽네요. 좀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내용인데 약물이 유발하는 폐질환의 가장 흔한 형태의 약물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이고 입으로 먹는 약, 주사제, 분무제 등 다양한 약물들이 이 질환을 관련이 있다고 했다. 또 유한한 누른기 환자의 약물 투여가 이러한 약물 독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노인 환자 신장의 배설 기능이 낮고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기능이 저하되어 약물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기 쉽다고 소개되어 있었다. 전염병이 유발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이 전염병을 일으킨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투여된 약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뭐 아스피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약이 아스피린이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스피린은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던 시기에 사용했던 유일한 해열제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다 뭐 잠깐 언급은 했지만 좀 문제가 됐죠.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스페인 독감 당시에도 폐에 물이 차 있는 사체 부검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논문을 보니 당시에 어떤 이유로 폐에 물이 차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데다 사실 아스피린 여러 가지 약물 부작용과 관련된 가장 흔한 해열제이자 항염증제이며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유형의 폐질환이 아스피린 성분의 살리실레이트 독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 아스피린 외에도 우리가 해열제, 소염제, 진통제로 사용하는 비스트로이드 항염증세들도 폐포벽에 터지는 간질성 폐렴이나 호상구 폐렴 초래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외에도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약들이 있는데 요원들이 혈압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AC 역제제와 베타 차단제 그리고 심혈관계에 사용하고 있는 항응고제 그리고 조지혈증에 사용하는 스탄틴 계열 이거 제가 그 과거에 그 저기 턴오프 TV가 이거 무슨 뭐 의학 채널인가 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의아했지만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특히 이제 스타팅 계열 약물은 조금 뭐 귀담아 들으면 좋은 게 사람이 빨리 늙는다라는 그런 부작용 사례부터 해서 뇌의 기능이 또 좀 많이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계 쪽으로 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좀 사이드 이펙트가 걱정이 되시면 붉은 사과를 껍질째 드시면 좋은데 그 유기농 사과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를 드시면은 이런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과거부터 뭐 주구장창 드렸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지 아이고 특히 고지혈증인 스타틴 현재 여러 종류에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스타틴 약물의 간질성 폐렴 위험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놀라웠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인터페론 알파도 눈에 띄는 약이었다. 이런 약물들에 의해 유발된 폐 손상은 폐포의 염증 및 부종을 일으키고 결국 만성염증으로 진행되어 폐 소미혈을 유발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방해한다. 제가 이제 산소 업테이크, 옥시전 업테이크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약물에 의해서 폐에 영향을 주는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과 기타 또 약물 뭐 환경 뭐 5G 얘기하면은 뭐 음모론이라고 그러겠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점은 이 논문에 소개된 약물 가운데 확산성 폐손상과 같은 간질성 폐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이 여러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약물은 오히려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약으로 확산성 폐손상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경우 혹을 때려다 되려 혹을 붙이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치료제가 간질성 폐질환을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런 약물을 투격했다가 환자가 치명적인 폐손상을 입었을 때 이것을 원래 치료하고자 했던 환자의 폐질환이 악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제로 투약한 약물로 부작용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시체 부검을 하지 않는 이유. 이거는 제가 이분 이 미스터리 요 책을 쓰신 분이 과거 올린 유튜브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는 제가 원래 대한민국 유튜버를 저는 안 봐요. 본 적이 없고 딱 손을 꼽자 그러면은 뭐 열 손가락 안에 10번을 봤나요? 그러니까 안 본다고 보면 되는데 이분 거는 제가 그래도 진실의 목소리가 높아서 봤는데 이분이 이제 설명하신 부분도 나왔고 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뭐 확인 과정을 거친다던가요. 뭐 참 열심히 노력하셨다. 이 부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시체 부검하지 않는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된 사망자들은 면면을 보면 정신질환, 치매, 암, 고혈압, 당뇨, 신부전, 간부전, 신부전 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진 노령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사망자의 검체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라고 통계를 내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로 통계내기 위해서는 환자가 사망 직전에 원인 불명의 급성호흡곤란증으로 호소해야 하고 사망 후 부검 소견으로
폐에 물이 차 있는 확산성 폐 손상이나 거대 세포 또는 거대 세포에 의한 유가종 등을 확인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확인해야 한다 해도 사인을 코로나19로 확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공통적인 부검 소견을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의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 조직 검사를 위해선 사체 부검을 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체 부검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부검도 시 사망자들이 호흡 점막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검출되기만 하면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걸어 이 부분을 제가 유튜브를 보고 이분이 얼마 안 가서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유튜브에서는 계속 차단이 있기 때문에요. 부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듣고 더욱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사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체의 부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는데 질병관리청의 답변은 사망자의 사체 검사에서 검한 의가 코로나19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사망자 부검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망자들은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바로 화장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사체 검안조차 검안서에서 사망 원인을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으로 기록하지 않은 사망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모든 사망자들이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로 통계에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부검하지 않은 사망자들로 바로 화장하는 이유를 묻자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건 도무지 무슨 회개한 논리인가? 바이러스는 숙주가 살아있어야 증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살아있어도 이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숨을 쉬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숨을 거둔 사망자가 질병을 확산시킨다니 이를 어떻게 이해할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사체 부검도 하지 않고 장례 절차도 무시한 채 곧바로 화장을 한단 말인가? 고인들이 도대체 살아생전에 참 억울하겠죠. 이런 식으로 당한다 그러면. 산소 독성을 아시나요?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고압 산소를 하는 바람에 너무나 이제 압이 세서 뭐 폐가 찢어진다던가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로 인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일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 소개했더니 이것도 이제 날아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빅브라더 시스템 안에 와 있는 그런 세계를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록펠러가 원하는 락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일명 가두기 작전이라는 건데 사람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이제 다 가두게 되면 더 심한 통제가 올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한시라도 바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에서 다양한 약물이 폐포의 손상을 유발하며 호흡기 곤란을 일으키는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약물들 외에도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환자의 폐포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한 가지 더 설명하자 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숱한 보도를 보면 호흡곤란을 겪는 많은 환자들이 모자라는 병상 때문에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는데 사실은 병원에도 적지 않은 위험 요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병원에 지원했을 때 환자들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부터 얘기할 환기법, 일상적인 용어는 인공호흡 또는 기계호흡이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가 기계호흡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으면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상적인 사람도 기계호흡을 하면 폐렴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6배에서 20배까지 증가한다. 또한 산소 공급을 위해 기도 절개 및 기도 삽입관 환자들은 20%에서 그리고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을 보이는 환자에게서 70%에서 병원 획득 폐렴이 발생하여 병원 획득 폐렴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30에서 70% 사망에 이른다. 따라서 기계호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제도 호흡이 어려운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치료법이 아니며 때로는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치료법인 것이다. 기계호흡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폐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산소량이 한계이기 때문인데 산소 공급을 목적으로 갑자기 지나치게 많은 양의 산소를 폐에 넣을 때 혈액 속으로 녹아들어오지 못한 산소가 폐에 남아 물로 변하고 자 이제 H2O인데 옥시전 산소가 급격하게 들어왔을 때 나머지 하이드로젠 수소하고 만났을 때 이제 물로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직접 폐포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현상, 즉 산소 독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폐에 문제가 생겨 호흡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정상인에 비해 더 줄어드는데, 만약 이때 호흡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폐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산소를 넣어주면 폐 속에 남아있는 산소의 양 또한 많아지고 산소 독성에 의한 폐포의 손상은 더욱 심해져 결과적으로 치료 전보다 더 심한 산소호흡의 곤란에 빠질 수 있다. 심지어는 고압산소 요법만으로 확산성 폐포 손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건강한 성인도 고농도의 산소에 노출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 가슴, 다툼, 호소 심한 경우에는 폐가 쭈그러들어 가스 교환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산소 공급을 멈추지 않으면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이 발생하여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무섭지 않은가? 하여튼 뭐 이렇게 밝혀진 폐포 손상을 많이 우리는 이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사망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부검 소견서의 확산성 폐포 손상의 발생 원인이 두 가지를 안다. 그중 하나는 환자의 면역계에 작용하는 다양한 약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계호흡을 통해 공급하는 과량의 산소였다. 물론 나는 의료계에서 멀쩡한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러한 치료를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지급하는, 참 이게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참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미국 의료 시스템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주 기가 찰 겁니다. 의료진 나름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하여 환자에게 적용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동일한 사망 사고가 최근 20년 사이에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것인데, 그들은 왜 같은 결과를 반복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왜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서 사망자들이 진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좀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전염병 사태에 있을 때마다 의료계에 마주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해온 모든 의료계가 참 이렇게 중국 의료진 이날 투약한 이 중국 의료진은 코로나 검사 후 확진을 받은 환자에게 이 약을 바로 투약했으니 인터페론 알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약물이 상당히 이제 그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아주 요주의 인물이죠. 그래서 초반에도 이 책의 시작에도 논의가 됐고, 중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마지막에도 이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작가는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켈트라. 이거, 뭐,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는, 요거 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거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뭐, 유튜브가 날라갔으니까 어쨌든.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면 면역세포가 지나치게 흥분하여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런 일이 폐에서 생기면 확산성 폐포 손상과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도 일어날 수 있다. 한예로 일본 후생성에서는 지난 2004년 인터페론을 약물로 사용한 223명, 거꾸로 읽으면 322예요. C형 간염이 환자 중 20명이 확산성 폐포 손상을 동반한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공식 보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의학신문도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요거 저거 사이토카인 뭐 폭풍을 이제 유발하는 경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말을 조금 많이 사용할 것 같네요. 이거 지금 중국 의료진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멈춰놨을 때 좀 읽어보십시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좀 잘못된 방법, 잘못된 약물,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뭐 이분이 요 책에서는 뭐 고의적으로 죽음을 유도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환자의 거의 뭐 멀쩡하다시피 한 코로나, 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냥 약한 감기, 그냥 계절 감기보다도 못한 감기, 이렇게 커먼 콜드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이 됐다라는 것은 이런 연관지어서 볼 수밖에 없는, 우리 면역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닐지언데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취급한 이 환자에게 사용했던 그런 치료와 약물들이 실질적으로 죽음과 연관됐다라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보인다라고 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페르미오 환자의 호흡곤란과 심한 저산소증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사실일까? 나는 환자의 호흡곤란과 저산소 혈증은 산소 마스크에 의한 산소 독성과 인터페론에 의해 유발된 과잉 면역 반응으로 폐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뭐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논문 총평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상대로 의료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T세포에서 폐 손상을 일으키는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에 잇따라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의료진의 치료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환자의 사망이 안타까울 뿐이다. 환자는 병원에 제발로 걸어 들어갔고 입원 당시 호흡 상태는 기계 호흡이 필요하지 않았다. 환자가 보였던 증상인 발열과 기침 그리고 폐에서 관찰된 염증 소견은 모두 회복을 위해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이러한 증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억제하려고만 했다. 그리고 환자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의 사망자들이 겪었던 과정을 똑같이 겪으면서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중국에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창궐을 했는데 뭐 우리가 중국 음식들을 보면 상당히 뭐 특히 이제 코로나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뭐 그 뭡니까 그 박쥐를 먹어서 그렇다는데 전혀 그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음식들은 과거 우리 선조들도 다 먹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뭐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아주 먼 그 선조까지 올라가면요 뭐 무엇을 또 먹었을지 모르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우리와 다른 문화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비난 특히 이제 다른 생명체들 다른 동물들 그래서 뭐 이제 뭐 낙타를 비난한다던가 뭐 그 아무 죄도 없는 뭐 고양이를 비난한다던가 해갖고 이것들이 우리 인간을 괴롭힌다.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가 없죠.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 참 문제가 많다 이거죠. 뭐 이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바이러스가 숙주가 사망하면 이제 바이러스도 죽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바이러스는 숙주가 사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숙주가 사망한 후에도 어느 정도 숙주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쭉쭉쭉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또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고 그 뭐 아스피린에 대해서 또 나오네요. 그 이제 뭐 논문이 나오는데요. 스타코 박사는 당시 해열제로 사용된 아스피린 과다 복용이 이들이 사망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논문을 발표했다. 앞서도 설명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면은 뭐 그 이게 또 책을 내신 분의 그 땀을 너무 이렇게 허투루는 게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설명을 이런 식으로 벌써 1시간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을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첫째로 가장 큰 문제는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분류함으로써 원치 않는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자가격리 또는 입원을 강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질병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빌미로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는 이런 빅브라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겨낼 방법은 이제 공포를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이나 마음에는 서미널 메시지가 가득하고요. M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를 해서 TV를 통해서 특정 주파수, 이런 것들, 뭐 저는 이제 TI, 타겟팅 인디비주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명 전파무기 피해자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CIA에서 많이 연구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더 몽크버드라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한번 뭐 갑자기 몽크라 그러니까 좀 뭐 이상하게 들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알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뭐 단일 정부로 가는 마스크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까 해갖고 쭉 이제 그거에 대한 합당치 않은 뭐 얘기를 쭉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사이즈가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그 축구 골대에 골프공 뭐 탁구공
이런 식으로 쑥쑥 그러니까 마스크의 여러 직물들 사이즈가 축구 골대처럼 크다 이거예요. 이 바이러스라는 애한테는. 근데 효과가 있냐 이거죠. 심지어는 그 바이러스 자체가 에어본 바이러스는 또 없어요. 아이고 참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고탄산 혈증이 이제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때 마스크가 있으면 다시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는 게 아니고 물론 들어오겠지만 다시 이산화탄소를 또 들여 마시게 되는데 이 농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고탄산 혈증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다 여러 차례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턴오프 혈TV 007에 가시면은 고탄산 혈증에 대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얘기된다라는 것을 이분도 이제 보셔갖고 이렇게 쓰셨네요.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은 것은 오히려 호흡 속도가 늦춰지게 돼.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더욱더 정치하고 우리 몸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큰 숨을 내쉬려 하지만 마스크 때문에 배출하지 못해 이산화탄소가 다시 증가하고 또 호흡은 늦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니까 글쎄 이제 마스크가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좀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 겨울철 아주 그 추운 그 바람을 이렇게 막아주면서 우리 그 어떤 코의 점막이라든가 이런데 자극을 주지 않는 용도로 쓰인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음모론으로도 제가 많이 접근을 했고요.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먹어라 하는데 이제 면역 억제제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작동해야 되는 면역을 작동치 못하게 해서 얻을 게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잠깐 영화 얘기인데 시티 오브 엔젤이라고 있었는데 예전에 그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그 외국인이죠. 그분 무슨 서방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 니콜라스 케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천사였는데 이제 고통을 못 느끼니까 오히려 더 괴로워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면역이라는 것이 억제되면은 도대체 이게 그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라. 여기서 이제 이 하이드로클로로킨이 이제 말라리아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먹었다가 오히려 이제 귀국을 해서 이 면역 억제제의 그런 것이 끝났을 때 고통을 겪는 그런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터페론 알파에 대해서 여기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것은 아닌가라고 나와 있고요.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 통계의 오류에서 쭉 나왔는데 조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 표는 지난 8월 6일 오후 현재 국내 코비드-19 확진자와 완치자 그리고 사망자로 보여주는 통계다. 여기서 틀린 내용 용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맞힐 수 있냐라고 쭉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료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십 가지 약물을 새로 개발하는데 치료제라고 얘기했다가 이내 부정했는데 그들이 부정한 약물들은 모두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그러한 부작용들을 환자들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는 일조하게 됐다. 그럼 틀린 용어가 무엇인지 모두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정답은 완치자라는 용어다. 아니 완치자가 있을 수 없죠. 이렇게 치료제가 없다고 막 번복을 하고 했는데 WHO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완치자가 13,629명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이라든가 영국에는 완치자가 제로예요. 왜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왔냐 이거죠. WHO 역시 어떤 통계 자료에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집계할 완치자 집계자는 하지 않는다. 완치자는 집계하지 않는다. 아니 완치자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이 질병을 치료했다는 표현을 이처럼 버젓이 쓸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어떤 약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환자를 치료했단 말인가 하면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 어떤 이들은 이런 용어 사용 왜 중요한지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독자 어떤 용어였을까요? 치료제가 없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까지 하고 다시 뭐 좀 보여드리자면, 모든 것은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은 뭐 단서들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병의 실체를 알기 위해선 제로 페이션트라 해서 첫 번째 간염이 일어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확인들을 하다 보면은 뭐 어디서 감염이 처음으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모호한 부정이라고 있죠. 그런 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은 어떤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흐지부지하기 위한, 요것은 이제 그 이제 조 티펜스라는 사람의 그 뭐 엑스레이 사진이죠. 뭐 스캔 사진인데, 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뭐 암이 번졌는데 특정 약물로 인해서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그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라는 거, 우리 단톡방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그 어떤 것도 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다르죠. 진실은 거짓이 없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이 있어도 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진실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특정 약을 먹어서 암을 고쳤다. 그것은 사실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아닐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그 코로나 미스터리를 쓰신 의사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읽으셔갖고 또 어떤 그 감염이나 이런 어떤 공포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그 여러분들 이제 조직 범죄라고 있어요. 조직 범죄. 조직을 이뤄갖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아주 강력한 뭐 처벌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조직 범죄를 넘어서 국가 범죄,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일으킨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코로나 백신 맞고 잘못되면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저는 이제 그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외친 그 얘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7시간을 밝히는 것도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막는 사람들, 심지어는 지금 뭐 사면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이 전 민족, 대한민국의 씨가 마를 수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일개 몇몇 뭐 참 사람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인간들이 완장을 차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제가 왜 새벽에, 이거는 이제 캡처를 이때 했던 거고, 지금 새벽 뭐 2, 3시, 4시 뭐 됐을 텐데, 기가 찬 거죠. 모든 사람을 한 번에 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나라를 이끈다? 좀 많은 부분, 글쎄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여러 음모론도 있지만 이제 단두대 음모론이 또 있는데, 그 단두대에 들어갈 사람은 누가 될까? 저는 참 99%의 사람이 죽어야 될까? 1%의 사람이 죽어야 될까? 요것은 뭐 수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진실을 찾는 여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좀 장시간 찍은 이게 미스터리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톤오프율 TV 홈페이지도 많이 와주시고, 이 유튜브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